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2 문제 분석에 3-2 구조에 관한 문제 정리할 건데요. 자, 우리가 구조 파악이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글이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본론에서 어떻게 돼? 다양한 글의 진술 방식을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조에 관한 어떻게 돼? 그런 진술 방식에 대한 개념들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또 그다음에 직접적으로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 구조에서 가장 핵심 개념인 진술 방식인데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영역별로 출제되는 지문마다 출제되는 진술 방식이 어느 정도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그걸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 이제 스스로들 지문을 해석할 때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가운데 이제 보통 본론 부분에 어떤 진술 방식이 쓰였는 걸 자꾸 어떻게 찾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영상 청취에는 실제 문제를 풀 때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글의 구조에 관한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알 건데요. 자, 구조 문제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는 네 지문 출제할 때는 지문당 하나씩 다 나왔는데 요즘에는 가나 주제 통합 지문에 하나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로 분리가 되면서 이 구조 문제는 화작으로 다 갔어요, 사실은. 그 화법에 있는 토의 토론 이런 내용들이 다 구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조 문제가 많이 겹칠 수가 없는 거예요. 화법이랑 같이 하니까. 그래서 많이 줄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구조 문제를 굉장히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구조 문제는 첫 번째 이제 화작하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도 있고 두 번째는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지 우리 과학이나 경제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글의 내용이 빨리 파악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글의 주제를 찾는데 구조를 어떻게 안 나누게 되면 파악을 안 하면 주제를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조 문제는 한 문제로 줄었다.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를 줄었다 해서 그랬다고 내신에서 안 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신에는 골고루 지문마다 나고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한 문제를 줬다고 소홀히 할 게 아니고 구조를 우리가 파악할 줄 알면은 비문학 지문, 어려운 지문들을 쉽게 해소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주제를 쉽게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작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이 구조는 어떻게 돼? 무시하시고 가시면 안 되고 오늘 이제 개념 정리 잘 해갖고 특히 구조는 개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내가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고 가셔야 돼요. 자, 이제 구조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통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자, 이제 구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글쓴이가 자기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을 보통 서론에서 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하는데 본론에서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인과, 정의, 연역, 기납, 변증 이런 이제 대부분 이게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요런 거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느냐가 되는 건데 자, 우리 보통 설명의 방식은 진술 방식이라고 얘기하고요. 논증의 방식은 논지전개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설명의 방식은 예시, 비교, 대조, 분류, 분석, 정의, 인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고요. 그다음에 논지전개 방식은 논지가 글쓴이의 주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펼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연역이나 변증. 자, 요건 좀 인문지문 영역에서 많이 나는 내용들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근데 얘네를 같이 묶어서 서술상의 특징을 적절한 거 적절하지 거 이렇게 나기도 하고 이렇게 따로 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적절한 것의 경우는 당연히 답이 하나니까 글 전체의 진술 방식을 파악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글 전체의 구조를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총 5개의 선지 중에 4개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거니까 4개는 다 강문단의 진술 방식에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진술 방식을 정답으로 만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것은 글 전체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문단의 진술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아셔야 되는 건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이 머릿속에 없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에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돼? 끄집어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 어떻게 개념을 따로 정리하지 마시고 비슷한 것끼리 묶어서 이해하시면 도움 되는 건데. 자, 일단은 한번 볼게요. 정의와 예시를 같이 묶어라. 그래, 정의는 뜻을 규정해 주는 건데, 자,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예시가 이런 게 있는데, 자, 이제 특히 여러분 스스로 각자 예시를 만들면 좋아요. 자기 스스로. 정의는 보통 어떻게 뜻을 규정해 주는 건데 우리가 보통 사람은 동물이다 이러면 이거 진정한 정의가 아니죠. 왜냐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가 진정한 정의인데 원숭이도 동물이고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생각하니 들어가야지 사람에 대해서 진정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사람이란 종과 인간이란 종을 구분해 준 걸 종차인데 이 종차가 반드시 있어야지 제대로 된 정의가 된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예시는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반차를 예로 든다든가
들든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예로 들든가 이거 항상 예시를 갖고 가시면 되는데 자 얘네가 항상 같이 동반이 돼요.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정의는 보통 어떻게 돼? 인문학이나 경제학에 많이 쓰여요. 왜? 거기에서 경제적 개념 무엇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철학자의 뭐 어떻게 돼? 철학적 개념 무엇이다. 이렇게 그 쓰이는데 이건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도 추상적인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 이거를 독자한테 이해하기 힘드니까 구체화시키는 예시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뽀뽀, 하트, 편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경제지문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들면은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있어. 그럼 철수가 슈퍼마켓에 갔는데 사과 3개, 귤 5개 샀을 때, 배 5개, 귤 4개를 샀을 때 예산선과 경제적격이 어떻게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예시가 동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시는 결국 정의의 추상적인 개념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둘이 짝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개념이 너무 추상 인문지문에서 철학적 개념이 막 나오는데 뭐라고 떠든지 모르겠는 거야. 그럼 당연히 예를 통해서 어떻게 돼? 그 개념에 대한 정의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게 경제는 거의 다 정의와 예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예시를 통해 정의 그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인문지문에서 어떻게 돼? 좀 추상적인 개념이 나오면은 그걸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대조가 있는데, 자, 연극과 영화를 얘기했죠. 그죠? 그럼, 자, 영화와 연극은 배우들의 공연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공통점인데, 이게 비교가 되는 거고, 자, 연극은 무대 상연이라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영화는 스크린 상연이라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차이점인데 이걸 대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는 어떤 대상이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다. 이런 거는 그 예술이나 그죠? 사회 영역에 많이 쓰이는 진술 방식이고요. 이제 분류 분석이 또 중요한데 이제 분류는 종류를 나눠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거고 여기 기준이 되는 거고 종류 기준이 되는 거고 종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분석은 이제 분류 분석을 많이 헷갈리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자 한번 볼게요. 소설은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소설의 종류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석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파고드는 건데 자세히 파고들려면 대상이 가진 구성 요소를 파악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다 구성 요소니까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 이제 정리해 보면은 분류는 종류를 나눠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은 대상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는데 구성 요소와 역할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얘네는 구성 요소니까 인물은 무엇이고 사건은 무엇이고 배경 무엇이다 하면 어떻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컴퓨터는 본체와 주변 기기로 나는데 본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주변 기기는 어떤 역할을 한다 하면 어떻게 역시 구성 요소와 역할을 파악하는 거니까 분석이 되는 거고 근데 노트북과 데스크탑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종류니까 컴퓨터의 종류니까 분류에 해당된다. 그럼 분류 분석이 같이 동반되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설명문에 특히 과학기술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따라 종류를 나누고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게 설명문의 일반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과학적 원리와 과학적 현상, 이론 등을 소개하는 글이 대부분인데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각각의 항목을 어떻게 돼 분석하는 것 자체가 과학적 이론과 원리를 설명 가장 적합한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생각하면 되지. 경제랑 인문은 정의와 예시, 과학기술은 분류 분석이 주로 많이 쓰인다. 물론 과학기술에 분류 분석, 정의와 예시가 안 쓰이는 건 아닌데 주로 많이 쓰이는 게 분류 분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논증은 보통 이제 논설문이나 인문 철학 지문에 많이 쓰이는 건데 논증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졌다. 그죠? 그럼 논증은 논리적인 주장과 근거인데 자 이제 보세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나는 네가 좋아. 그럼 주장이 앞에 있죠. 근거가 뒤에 있고 그럼 이런 건 두괄식 구성이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어떻게 너는 좋은 친구야. 그러니까 나는 네가 좋아. 주장이 뒤에 있죠. 이런 건 어떻게 돼? 미괄식 구성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두괄식 구성과 미괄식 구성을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거 맨날 중학교 때부터 봐온 예죠, 그죠? 사람 모두 죽는다. 일반적인 원리에서 출발하고, 소크라테스를 예로 들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결론을 내리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주장이 되고, 소크라테스 근거가 되는 건데, 주장이 앞에 있기 때문에 두괄식 구성이다. 그럼 연역은 자기가 주장하는 핵심이 앞에 있구나. 그래서 머리도 잘 써서 두괄식 구성이 되는구나. 기납은 기자가 어떻게 돌아갈게. 어디로? 결론으로. 그럼 결론이 뒤에 있다는 거야. 주장하는 바가. 그럼 어떤 예시 사례를 통해서, 자, A라는 예시, B라는 예시, C라는 예시를 통해서 요 A, B, C는 무엇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영희는 죽는다, 철수는 죽는다, 개별적 사실이죠. 그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래서 사람은 죽는다, 일반적 원리. C는 정서를 풍부하게 된다, 소설은 간접 체험을 얻게 한다, 수필은 어떻게 돼? 삶을 접하게 한다. 그래서 유익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바가 맨 뒤로 빠지는 거야. 예시를 통해서 뭐를, 그 결론을 뒤에 그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예나 사례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기납인데 기자가 돌아갈 게 어디로? 결론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럼 연유하고 주장이 앞에 있고 기납은 어떻게 돼? 뒤에 있으니까 서로 반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제 변증이 문제인데 이게 잘나진 않는데 변증법에 대한 그 뭐 지문으로 설명문 아니 그러니까 인문 철학 지문에서 변증법에 대한 얘기들이 어떻게 또 가끔씩 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A가 참이야. 그럼 어떻게 돼? 참의 반대는 거짓이야.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결론은 A도 B도 아닌 A 다시도 B도 다시 아닌 어떻게 돼? 둘 다를 합한 게 어떻게 돼? 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운동을 하면 지식이 알바진다. 아니야. 공부도 어떻게 돼? 공부하는 몸이 확해야 된다. 그럼 둘 다 어떻게 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쉽게 말해서 어떤 명제 참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참과 반대의 명제를 어떻게 제시하지만 둘 다 아우르는 합의 구조라는 얘기죠. 선생님 이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논리상 어떻게 돼? 변증법도 가능해요. 이제 양약이 몸에 좋아. 참이야. 아니야. 한약이 더 좋아. 근데 어떻게 아니야. 그럼 둘 다 효과가 있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합을 유도하는 거가 되는 거죠. 변증법은 정반합이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유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유비추론의 줄임말이에요. 유사한 것을 빗대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나무를 기르는 걸 어떻게 사람을 그 인재를 양성하는 거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것에 빗대어서 어떻게 돼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 건데 쉽게 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인생은 마라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은 봐봐. 인생은 오래 사는 거잖아. 마라톤도 장거리지. 그치? 근데 마라톤을 하다 보면 남들보다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하는데 인생도 역시 어때? 남들보다 잘 살기도 하고 못 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유사한 사례를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진술 방식의 개념은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제 구조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가 진술 방식을 그냥 각각 따로 하지 말고 영역별로 나올 수 있는 진술 방식을 어떻게 먼저 정리를 하고 가면 어떻게 지문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제 과학기술은 분류분석이 경제와 철학은 정의와 예시가 주로 쓰인다. 이제 분류분석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지문을 읽으시고 경제는 어떻게 경제적 현상을 정의하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예시가 많이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철학적 개념 역시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예시가 동반된다. 그래서 요거를 머릿속에 갖고 가시면 참 도움이 되겠죠. 인문지문은 예를 들면 어떻게 돼? 주장과 근거가 나올 논설문식으로 나올 때는 설명 그 논증과 설명의 비율이 더 많아요. 논증의 비율이 더 많죠. 그다음에 설명의 비율인데 설명으로 설명문 형태로 쓸 때는 정의와 예시가 많이 동반되고 예술지문은 거의 5대5.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은 당연히 99% 어떻게 돼? 거의 99%가 설명문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분류분석뿐만 아니라 인과 과정은 일이 진행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도 들어가고 사회지문 논증과 설명 비율이 이렇게 된다. 근데 경제는 근데 어떻게 설명문이 훨씬 더 많아. 그래서 정의와 예시가 많이 쓴다. 근데 우리 가장 딜레마 중에 하나가 과학과 경제잖아요. 그죠? 그거 두 개만 이렇게 머릿속에 바꾸고 가도 글을 구조적으로 파악하는데 크게 도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진술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이게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건데 글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고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지 제대로 된 진술 방식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모든 글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볼게요. 보통 서론에서 문제 제기라고 본론에서 어떻게 예시, 비교, 대조, 논증 등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서론과 결론의 주제가 위치하고 그 나머지 주제를 뒷받침 문장을 어떻게 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본론의 진술 방식이 많이 쓰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글 전체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고 가운데 그죠? 중간 부분에 어떤 진술방이 쓰였는가를 찾는 것들인데 이제 보통 논설문의 구조는 문제 제기, 원인 분석, 대안 해결책인데 그 다음에 설명은 어떻게 돼? 중심화제, 그 화제 해명,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요약 정리인데, 그죠? 보통 여기 가운데 진술 방식들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서론, 본론 각까지가 서론인지, 나다라가 본론인지, 마가 결론인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파악하려면은 당연히 어떻게 돼? 문단 간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문단을 그냥 보시지 마시고 문단의 종류도 따로 있구나. 주요 문단이 있고 보조 문단이 있구나. 그럼 당연히 주요 문단은 주제가 있는 문단이겠죠. 그다음에 보조 문단은 어떻게 돼? 진술 방식이 쓰인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자, 주요 문단인지 보도 문단인지 따지려면은 문단 간의 관계를 따져주면 되는 거예요. 가문단과 나문단의 관계, 나문단과 다문단의 관계. 그럼 대등이다, 종속이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문단 간의 관계는. 대등은 가와 나가 층이 같다는 얘기야. 이야기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나가 가의 종속이라는 건 어떻게 나의 내용이 가에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럼 주요 문단끼리는 대등이야. 그러니까 서론 결론은 그치? 가마가 만약에 가가 서론이고 나다라가 본론이고 마가 결론이면 서론 결론은 대등이 되는 거고
그 나다라 그지 본론은 지네끼리는 대등이면서 어떻게 돼 서론하고 결론이 종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논설문의 구조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돼요. 입시 교육의 문제점인데 얘가 주요 문단이야. 그럼 어떻게 얘네가 예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네는 이제 대안해결책이고 그럼 여기가 서론 결론이 지네끼리 대등이고 얘네는 지네끼리 대등이지만 어디에 여기에 속하는 보조 문단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논설문은 어떻게 서론 결론에 주로 주제문이 배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조 문단은 본론에 배치가 된다. 그러니까 보조 문단은 주요 문단이 될 수 없고 주요 문단을 뒷받침해주거나 보조해주면서 어떤 진술 방식을 쓰였는가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설명문의 구조 역시 서론의 중심화제죠. 그 자전과 공전의 원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리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당연히 여기에 속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은 어떻게 돼? 서론 결론은 대등이면서 얘네는 지네끼리 대등이 돼 어디에 가마에 종속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설문이든 설명문이든 서론만 제대로 찾으면 구조 파악은 굉장히 쉬워진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어떻게 대부분 다 서론을 중심으로 일관성과 통일성 있게 전개가 되니까 또 문단의 층위를 대등이냐 종속이냐 나누게 되면 어떻게 돼? 글의 구조를 파악한 안목이 생기고 그 주제도 쉽게 찾아지죠. 그럼 결국에는 서론하고 본론하고 결론을 나누는데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방법은 그 문단 간의 관계가 대등이냐 종속이냐를 따지면 되는 거고 보통 서론하고 결론은 대등 본론은 어떻게 돼? 서론 결론의 종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이거는 서론에서 문제 제기라는데 이제 그 전통은 무엇인가 하고 계승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가 글 전체 어떻게 돼? 그 중심화제가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가운데 이런 부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나문단에서는 어떻게 표현 이제 고문파가 그 이제 예전에 그 문장을 그대로 쓰는 건데 박지원은 어떻게 그거를 따르지 않았어 오히려. 그런데 오히려 박지원의 창조성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제 박지원을 예로 든 거죠. 그럼 예시가 쓰였네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서 글쓴이가 어떻게 돼? 전통과 인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습은 버릴 것이면 전통은 계승해야 될 건데 이제 반대되는 개념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중에서도 현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 진정한 전통이다. 그래서 전통과 인습의 개념을 통해서 무엇을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게 진정한 전통이다라는 것들 전통의 본질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승할 전통의 예를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원효의 불교신앙,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요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문화의 전통은 부단히 창조활동에 세워서 그럼 진정한 어떻게 돼? 전통은 창조정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럼 일단 여긴 예시가 쓰인 거네, 그죠? 그럼 예시 쓰이고, 그죠? 그 다음에 전통과 인습 대조해 주는 거 있고. 자, 이제 결론은 어떻게 돼? 서론에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이제 상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건데, 전통의 계승의 의미는 어떻게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정리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글의 구조를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가 서론이고, 본론인데, 본론 1이 있고, 본론 2가 있는데, 박지원의 창조 정신을 통해서 진정한 전통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예시를 통해서 어떻게 돼? 전통의 의미를 얘기하는 건데, 보세요. 여기 지네끼리는 대등이야. 얘기도 지네끼리 대등이지만 여기에 속하고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은 자 논리전개 방식 풀어보면은 당연히 어떻게 전통은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고 어떻게 전통의 속성을 분석했으니까 이거는 맞겠죠, 그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맞고. 당연히 구체적인 사례 예시가 너무 많이 지었죠, 그죠? 이게 맞고. 그다음에 이제 공통점 차이점 인습과 그 전통을 비교 대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여긴 지금 글쓴이 주장이 좀 강화된 그 글이기 때문에 대상을 묘사하는 부분은 어떻게 돼? 없죠. 이거는 틀린 거고. 앞에 예시를 제시하고 그 예를 통해 전통의 본질이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니까 기념법 사용된 거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한 것은 글 전체를 봐줘야 되고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강문단의 진술 방식을 봐줘야 되는데 글이 쓰이면서 어떤 그 진술 방식 쓰였는 걸 의식적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예시가 쓰였구나 비교가 쓰였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지 또 이런 문제도 많이 맞고 글 전체의 구조도 쉽게 찾아진다는 거죠. 자 오늘 구조 문제 강의 마치겠습니다.